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2년 만에 전형 오픈 우승컵을 거머쥔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네, 우승 소감을 직접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배드민턴 세계 1위인 안세영 선수가 최고권위 대회인 전형 오픈에서 극적으로 우승한 뒤에 귀국하는 모습입니다. 예. 자, 전형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는 세계 2위인 중국의 왕지를 접전 끝에 2대1로 눌렀습니다. 예, 우승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부터 짧게 말씀 한번. 네, 이렇게 또 한국 돌아올 때 메달을 걸고 입국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요. 또 제 자신이 조금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몸이 좀 안 좋아 보였어요. 근육 경련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매체에서 독감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가긴 했는데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저의 약간의 불찰로 이제 감기가 좀 걸리긴 했었는데 이제 좀 호흡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몸 상태가 잘 올라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든 경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에 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결승에서 약간 좀 경련, 다리 경련 쥐난 거가 올라왔었잖아요. 네. 결승 때도 좀 고생을 했었는데 좀 상황이 좀 어땠는지. 근데 이제 세컨 세트를 이기고 이제 파이널 세트에서 정말 좀 마음가짐을 이렇게 잡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쥐가 올라와가지고 좀 멘탈적으로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또한 잘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이렇게 더 멋진 경기도 할 수 있었고 또 멋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트에서 약간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게 느껴졌는데 두 번째 세트 때 확 바뀌더라고요. 좀 마음 먹은 거나 멘탈이나 이런 게 좀 바뀐 게 있었는지. 네, 이제 코트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좀 힘들었었고 또 이번 조금 대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그걸 다 이겨내고 결승을 왔는데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또 세컨 세트에서 또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파이널 세트에서는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대진이 좀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너무하지 않나 싶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힘든 대진을 이겨냈을 때 짜릿함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 대진을 딱 보고 나서는 이게 맞나 살짝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정말 챔피언은 다 이겨야지만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 또한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저는 하루 한 게임만 생각하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처음으로 전형 오픈 우승했을 때랑 올해랑 좀 느낌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승했을 때 좀 약간 세리머니 하는 것도 굉장히 감격적이다라는 느낌 많이 들었는데 좀 어떤 느낌이었나요? 어떤 게 좀 달랐나요? 전에는 정말 우승할 줄 모르고 이제 우승을 했더라면은 이번에는 정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한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리머니도 더 멋지게 하고 싶었고 또 어쨌든 또 힘든 상대들도 많이 이기고 올라가서 우승을 한 거여서 그 뿌듯함이 더 배로 됐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생각했던 세리머니였던 늘 저는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관 세리머니가 사실 아시안 게임 때 한번 했었던 것 같고 이번에 한 걸 본 것 같은데 좀 특별한 대회 때만 하는 건가요? 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이제 조금 자신감이 어느 정도 찼을 때 그 날만큼은 또 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뭔가 제가 세리머니를 특히 유독 다른 걸 하고 싶다던가 그런 날이 있는데 그날은 전형 오픈 때는 조금 영국스럽게 퀸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도 미리 준비가 됐던 건가요? 아예 퀸 나오고. 열심히 영어 공부하는데 자신 있게 하라고 해서 이제 자신 있게 그냥 해봤습니다. 경기 끝나자마자 딱 무슨 생각 드셨어요? 너무 힘들게 끝냈잖아요. 네. 이제 중간중간에 코치님들께서 정말 기술적인 이야기 단 한 개도 안 해주시고 그냥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만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정신만 차리면 제가 진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끝나자마자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경기 끝나자마자는 그냥 그 기분에 내가 세리머니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복에 지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인터뷰 했었잖아요. 아, 네. 어떻게 좀 생각했던 말이고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지. 네, 제가 요즘 많이 쉬기도 하고 또 리커버리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도 하는데 이제 다양한 스포츠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농구에서도 선배 언니가 이제 반복에 어린 선수들한테 하는 말이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와닿았었고 늘 경기 중간에도 반복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이 지치는 순간 저는 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잘 이겨낸다면은 더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말이 너무나도 지금은 와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좀 약간 반복적인 네. 굉장히 긴 랠리가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무슨 생각이 드셨을지 79번 정도 랠리를 하면 진짜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감정이 오갔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기도 한데 또 한 발만 더 하면은 될 것 같기도 해서 정말 한 번만 더 뛰어보자 하면서 정말 숨도 한번 참아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 긴 랠리를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랠리 끝나고는 두 선수 다 막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딱 무슨 생각 들어요? 근데 상대도 지치는. 네, 봄을 알리는 춘분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때 아닌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과 전남 해안 지역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에서는 관측 이래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출근길 3월을 무색하게 하는 굵은 눈발이 쏟아집니다. 시민들은 우산을 들고 종종 걸음하거나 겉옷을 벗어 뒤집어 쓴 채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소양강 일대는 설국으로 변해 강가의 나무들은 마치 벚꽃 같은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밤새 그리고 오후까지 눈이 쏟아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서울에 내린 대설주의보는 관측 이래 가장 늦습니다. 과거 가장 늦은 서울 대설주의보는 2010년 3월 9일이었는데 이번에는 북극 한파가 남하하면서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로 기록되었습니다. 최대 적설량을 보면 강원도 고성 향로봉에 45cm 이상, 서울 강북에는 11.9cm, 충청과 전라, 경상권에도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전남 신안에서 순간 초속 30m의 바람이 부는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태풍급 돌풍이 관측됐고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극발 냉기가 몰고 온 요란한 날씨는 오래가지 못해 내일은 아침까지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에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모레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계절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사흘 동안 80cm가 넘는 그야말로 눈 폭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한 눈발이 몰아치는 영동 고속도로. 미끄러진 화물차가 멈춰있던 승용차 옆면을 긁으며 들이받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도 사고를 피하려 핸들을 틀지만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길을 달리던 또 다른 차량은 휘청거리며 옆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장면도 포착됩니다. 시간당 10cm 넘는 폭설이 쏟아진 강원 고성 지역. 눈밭에 갇힌 차량은 빠져나오려 애써보지만 바퀴는 연신 헛돌기만 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빠져가지고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강원 고성 거진항입니다. 하루 전 치워놓은 눈 위로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렇게 제 허리 높이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항구의 정박한 어선 위에도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배가 눈무게를 못 이기고 가라앉지는 않을까 선원들은 틈나는 대로 눈을 치웁니다. 주민들도 연일 삽을 들고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계속 쏟아지는 눈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다 치웠거든요. 다 치웠는데 오늘 또 이만큼 또 온 거예요. 어제보다 더 많이 왔어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40cm 넘는 폭설이 쏟아진 지 하루 만에 또 40cm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폭설로 고성과 인제, 평창 지역에서는 시내버스 9개 노선 운행이 중단되거나 단축 운행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초암산 터널 인근에서 달리던 차량 40여 대가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운전자와 탑승자 가운데 1명이 중상을 입고 10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아직도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일도 공지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선고 날짜 공지 아직 안 된 거죠? 네, 이제 일과 시간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선고 날짜는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통상 선고 이틀이나 사흘 전에 날짜가 공지됐던 전례까지 종합했을 때 이르면 오늘 선고일이 나올 거란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지가 없는 상황으로 봤을 때요. 일단 오늘은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러면 내일 날짜가 공지될지 주목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과거 사례에 비춰서 계산을 해보면 금요일 선고를 가정해서 내일 날짜가 공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일 공지가 안 나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또 다음 주로 밀리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뒤에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주목됩니다. 저희가 최근까지 취재한 걸 종합해보면 아직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내는 평결 절차는 거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처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에 평결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이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첫 기일이었는데 바로 변론 절차가 종결됐고요. 현재는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해서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은 오늘 변론에서 박 장관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면서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하루빨리 박성재 장관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까지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변론에 직접 출석한 박성재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계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 소추라면서 다수결 원칙에 편승한 폭거이고 권한 남용의 피해자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은 헌재 일대를 모두 비우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헌재 정문 앞 인도까지 점거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100m를 완전히 비우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진이 둘러봤더니 이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바로 앞과 건너편 인도를 점거한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상 법원 100m 이내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지만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1인 시위를 명목으로 따로 신고하지 않고도 다수가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데 수십 명이 같은 장소에서 구호를 외치는 만큼 사실상 집회와 다름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앞입니다. 선고일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천막과 텐트까지 쳐두고 장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생수와 식량까지 준비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경찰이 강제 퇴거 조치에 나서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도 시위대는 1인 시위를 명목으로 법원에 몰려왔고 격렬한 저항에 경찰 통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은 인력 100%를 동원해 똑같은 불상사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선고 전부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시설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 사태 예방을 위한 경찰의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추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에도 위헌적 조항과 권력 분립 원칙을 문제 삼았는데 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9번째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 속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제2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대행은 먼저 방통위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소속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체제인데 이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국회 몫으로 여당이 1명, 야당은 2명을 추천합니다. 이런 구조 탓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고의로 지연하면 방통위는 회의를 열 수조차 없다는 게 최 대행의 설명입니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습니다. 최 대행은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이런 파행 사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제의를 요청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을 포함해 이번이 9번째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인주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헌재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일을 마무리하고 선고기를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는 힘들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고요. 바로 변론 종결이 되었는데 헌재에서 이제 변론 기일이 열렸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선고 기일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는가라는 예측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언급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중반에 선고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요. 주 후반이라던가 아니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의견들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관측도 있었지만은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쟁점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그럴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 평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요인은 좀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꼽고 싶은 요인은 헌법재판소의 업무의 과중입니다. 워낙 여러 건의 탄핵 심판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되면서요. 제한된 인원으로서 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걸릴 가능성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건부터 선고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던가 아니면 검사 3인에 대한 선고도 당초 예상보다 좀 더 빨리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먼저 전원 일치가 되는 그런 의견들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전원 합의가 되는 건부터 좀 더 쉽게 결정에 도달한 건부터 좀 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재판관 현재 8인 체제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는 과정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측도 가능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변론 과정에서 어떤 증언들의 신빙성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절차적인 부분에 하자가 없는지 좀 더 꼼꼼하게 완전 무결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고가 좀 늦어지면서 탄핵이 인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조인 출신에다가 여권 잠룡으로 평가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각 2분, 각하 1분 정도 계시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건 정족수 6인입니다. 우리가 만장일치 의견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고요. 기본적으로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 6명의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을 한다면 탄핵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이라는 숫자 그리고 반대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제 2인, 3인 이런 숫자들이 중요한 건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각 2명 그리고 각하 1명이 있다면은 지금 탄핵을 인정하는 측은 5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좀 수를 예측해 본 것이 아닌가 싶고 어디까지나 이건 예측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론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같은 법조인 출신에다가 법무부 장관 출신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8대 0으로 파면은 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파면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숫자에 대한 이런 언급들이 어디까지나 다 예측에 불과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의가 진행 중이고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이 진행된 이후에도 지금 평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숙고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평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전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라던가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 모든 자료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날마다 평의를 열고 있는데 워낙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헌법재판 연구관들조차도 뭐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밖에서는 뭐 추측만 할 뿐인데요. 지금 평결까지는 뭐 가지 않았다는 취재기자 전원이고요.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종결한 지는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연휴도 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재판들, 여러 가지 변론들이 좀 동시에 돌아가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곤 하지만 충분히 평의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에는 이 재판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관 과 같은 그런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미 어떤 판결문에 초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련된 논리 구성이라던가 이제 각계 학계의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 가지 결론별로 어떤 이 판결문에 초안을 쓰는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평의가 진행돼서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모아지면 그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표결이라고 하죠. 결국 인용하느냐 아니면은 이에 대해서 기각 의견인지 각하 의견인지 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단계인 것 같고요. 다만 표결까지 모두 진행된 다음에야 최종적인 모든 판결문이 완성되고 선고 일자를 공개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평의가 진행이 되고 표결을 앞둔 상태에서 앞으로 이틀 후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공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평의는
논의는 충분히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이고요. 다만 표결이 진행되었는지 내지는 지금 판결문이 어느 정도 작성되었는지는 철저히 좀 비밀에 붙여져 있는 단계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고 당일에 평결을 진행했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용이 누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헌법재판관들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 사건을 다뤄야 되는 것인데, 만약 일부 어떤 지금 이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누가 어떤 의견을 내고 있다, 누가 찬성하고 있다, 누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최종적인 결론에 결국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을 고려할 때 평의가 진행된 이후에 여러 가지 결론별로 판결문을 작성해 두고 정말 선고 당일에 이 표결은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재량이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되는 그런 재판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 같은 부분은 충분히 재판관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평의 과정이 만약 공개가 된다면 이 자체는 굉장히 큰 일종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어 있고 관련된 자료는 당연히 반출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해서 녹취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개입하여 일부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선고 당일의 헌재 선고 방식은 어떨까?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데,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은 전원일치 의견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선고 요지를 먼저 그 주심 재판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고 요지가 먼저 나온다면은 이번에도 전원일치 의견이 아닐까? 이런 추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보자면 전원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는 이 의견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부분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고요. 관련된 법에 따라서 이후에 뭐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은 있지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보면은 당시에도 8명의 재판관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 8대 0 의견,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원 일치 의견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이 헌법재판 실무제요라고 해서 헌법재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기술해 놓은 그런 이제 공식적인 이런 문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요,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요지, 그러니까 그 내용, 근거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결국 주문, 탄핵이 인용된다, 기각된다, 이것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주문,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된다, 탄핵이 기각된다, 결론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유를 설명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선고 요지를 먼저 읽는다, 그런다면 만장일치 결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이전에 탄핵 심판에서 나왔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주문부터 읽는다면은 뒤에 소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반대 의견이나 별개의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헌재가 변론 기일에는 녹화 중계만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고 당일에는 생중계를 허용할까요? 생중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선례, 관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떤 안정성 유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알 권리 충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생중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서부지법 사태 같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헌법재판소 이 앞에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안전한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이고, 어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극히 위협적인 그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충분히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생중계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뭐 각하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각하 요건은 뭡니까? 각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하는 이 본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것을 제기한 것 자체, 이 소의 제기 자체에 절차적인 흠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소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못해서 다퉈볼 필요도 없다라는 의견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당 일부에서는 각하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절차적인 흠결 문제 같은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던가 이 전반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가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었잖아요. 예.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완전히 다른 재판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의 그 형사적인 책임 부분이 빠진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각하가 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직접 참석할지도 관심이고, 그리고 앞선 두 대통령 때는 한 선고 시간이 20분 남짓 걸렸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직접 출석할 의무가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선고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하고 최종 변론, 최후 진술 같은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해도 선고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이 선고 결과를 직접 들을 가능성은 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안전상의 문제 같은 부분 때문에 좀 조율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 관련 문제도 있고 예.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안전 같은 문제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호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출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선고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만약 반대 의견이 있다거나 뭐 보충 의견, 별개 의견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면 선고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는 예측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선고 날짜가 지정된 뒤에 재판관들이 뭐 다른 이견을 개진한다든지 뭐 그렇게 좀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선고가 날 때까지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전 과정, 선고 기일은 지정이 된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재판관들은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 판결문을 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결국 이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으로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그 판결문을 끝까지 고치고 다듬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결론을 갑자기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은 매우 어렵겠죠. 다만 마지막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판결문을 수정하는 작업은 충분히 거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마은여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위헌이라는 판결이 2월 27일 있었고 이후 오늘이 20일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참을 만큼 참았다. 최상목 대행에게 내일까지 임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냥 최상목 대행이 지금 자세를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맞받았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최상목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마은혁이를 헌법재판관의 지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논쟁이 될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에 따라서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확인은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게 문제가 있다.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되었고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권한대행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은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 권한이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이죠. 예.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이 자체로서 자동으로 임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임명을 미룬다면 물론 이것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양측 모두 여당 야당 모두 이에 대해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빠른 임명을 촉구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여당은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현 상태로서는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정치적인 유불리 계산을 차치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어쨌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당초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변론이 갓 종결이 되었고 평의가 이제 한두 차례 정도 진행이 되었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났고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마은혁 후보자가 이번 최종적으로 이 선고에 이 선고 과정에 평의에 참여하냐 마냐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하지만 현재로서는 마은혁 후보자가 당장 임명이 된다고 해도 이미 평의가 너무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고 선고가 지금 너무 늦어지는 것이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다시 변론을 갱신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마은혁 후보자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달 18일에 이미 두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퇴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땐 다시 또 6인 체제가 되거든요. 예. 6인 체제로 갔을 때는 적어도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은 진행될 수 있지만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헌법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고 6인 체제 하에서 유지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가 될 것이고 그때를 즈음으로 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어디까지나 예측이지만 이런 예. 부분은 좀 높은 가능성으로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이 있었는데 오늘이 또 마지막 변론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2시간여 정도 변론이 진행이 되었고요. 바로 첫 번째 변론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들은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이 비교적 좀 간명하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었는데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를 보자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관여를 했다는 그런 혐의,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가 없이 거부를 하였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였다. 이런 이유들이 좀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내용들이 어디에 지금 탄핵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행위다. 즉시 각하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펼쳤는데요. 국회에서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직접 신문할 기회를 달라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요청을 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2시간 만에 변론은 종결이 되었고 선고 기일은 추후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예. 박성재 장관 측에서는 처음부터 각하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사실 지금 야당이 거대 야당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탄핵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 그 절차, 불특정하고 불명확한 소추 사유, 정확한 법조문에 근거한 탄핵 사유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감정적인 탄핵이다. 탄핵 사유 자체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안의 내용을 다퉈볼 필요도 없이 이 제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취지로서 각하를 지금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언제쯤 결론이 나고 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사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성재 장관이 좀 주장하는 것처럼 좀 불특정되어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좀 모호하다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탄핵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재 수단으로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할 때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6인의 탄핵 찬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전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어서 뭐 일부 위반이 있어도 중대하지 않다 내지는 위반 사항이 없다는 취지에서 모두 탄핵이 인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탄핵이 이혼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 이렇게 좀 점쳐지고는 있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려 있겠지만 선고일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빠르게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박성재 법무장관 사건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까? 아니면 좀 단순합니까? 비교적 단순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탄핵 소추 사유가 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야당 대표를 뭐 노려봤다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뭐 국회를 무시하고 퇴장했다. 뭐 무시라는 단어라던가 퇴장을 또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뭐 안가 회동에도 함께했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측면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나아간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는다거나 아니면 태도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서 이것이 일부 어떤 위반 사항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과연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 이 부분을 재판관들은 살펴보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른 쟁점들에 비해서 비교적 아주 복잡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경찰이 영장 신청을 4번 한 끝에 지금 청구를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과반수의 찬성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언제 청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조금 예상과는 다르게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난 다음에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도 있었는데 영장 청구는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검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경찰 측에서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지금 영장이 발부돼야 될 만큼의 어떤 범죄 혐의점을 소명하고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비화폰 관련해서 그 서버 같은 부분을 확보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예. 관련해서 이것이 필요성, 이 해당 증거가 반드시 어떤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것인지 이 과정에서 김성훈 경호처장이 실질적으로 이런 조사를 맡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이전과 달리 발생한 것인지 이 점을 경찰이 어느 정도 입증했느냐가 영장 청구와 발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검찰 판단을 넘어서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도 참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현재로서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구속이 취소가 되어서 지금 관저로 돌아가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의 필요성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 같은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은 내가 구속이 되거나 할 수가 없다. 대통령 경우가 지금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아니면 추후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 외부적인 변수가 분명히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성훈 경호처장이 그런 구속이 된다면 또 이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법원에서 조금은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굉장히 복잡하게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대주주 MBK로부터
국민연금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 9천억 원에 달하며 자칫 손실이 확정되면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적대적 M&A를 일삼는 사모펀드에 국민연금이 투자한 걸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류안홍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현안 질의를 위해 소집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이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 3호 블라인드 펀드에 모두 6,121억 원을 투자했고 이익금을 포함해 돌려받아야 할 돈이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9천억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그 9천억이 날아가는 거죠, 그냥? 손실이 확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회생에 실패할 경우 국민연금이 9천억 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적 자금의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점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사모펀드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공적 자금이 보다 긍정적인 투자로 이동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대책이 기묘하다고. 지난해 11월부터 기업 회생 신청 당일까지 급증했던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채권 발행을 놓고도 사기 판매 아니냐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회생 절차를 신청하려면 저도 법률가라다 돌아왔지만 보통 로펌에서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거를 2, 3일 내에 준비를 해가지고 신청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위법 여부를 판단을 하고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책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금융당국이 과연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등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 신고 기간을 다음 달 24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어제 회생 채권자가 계속 바뀌고 있다며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등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이 미국 원자로 관련 기술을 유출하려 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최근 한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된 이유와 관련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반년 동안 적발한 주요 사건 9건 가운데 맨 위에 한국이 등장합니다.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한 계약직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됐다는 겁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출 통제 대상이자 연구소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감사관실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 직원이 인지하고 있었고 외국 정부와 소통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공개하진 않았지만 한국 정부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이 해고됐고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미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국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등과 함께 기술 보호도 민간국가 지정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한국의 자체 핵개발론이나 비상계엄 등이 아닌 연구소의 보안규정 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에너지부가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간국가 지정을 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져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부랴부랴 미국 에너지부를 방문할 예정이지만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민간국가 지정 발효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추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이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관계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외교부와 산업부, 과기부, 차관급 당국자의 업무 보고 계획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은 한미가 과학기술과 에너지 협력을 하는데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 발생 농가가 추가로 확인되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시군의 축산 농가에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한우 193마리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농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사육 중인 소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신고했고 정밀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제역이 추가 확진된 이곳 농장은 지난 13일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한 1차 농장과 5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장들을 들린 사료 차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암의 다른 한우 농장 2곳도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곳 모두 구제역 1차 농장과 1.8km, 3차로 확진된 농장과는 불과 10m 정도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저 있죠. 바로 조금만 가면 거기서 먼저 걸려가지고 확산이 아주 많이 퍼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더 이상은 좀 소름 돋았으면 하죠.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영암과 무안 등 모두 8곳입니다. 구제역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영암과 무안 등 전남 10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모든 시군의 백신 접종을 오는 주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안에는 다 완료해야죠. 어찌됐건 22일 안에는 접종 끝내려고 합니다. 접종을 하고요. 기다려야 돼요. 이제 기다림이 시간이고 이 기다릴 때는 이제 농장 단위 소독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구제역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 폭로로 시작된 배우 김수현과 고 김세론의 사생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기성 언론을 통해 재생산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고 김세론의 유가족은 연예 유튜버 콘텐츠로 고인이 생전에 큰 고통을 겪었다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이버 해커 처벌을 촉구하면서 왜 다른 사이버 해커를 통해 폭로를 이어갔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족 측은 억울한 부분이 많아 기사를 써달라고 했지만 어느 매체 하나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유튜브 채널이 아니었다면 고인의 실추된 명예를 짊어지고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일일이 전화를 다 하고 메일을 다 했는데 교수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지 마시고 다른 언론사에 단독을 주시고 우리는 그걸 쓰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성 언론이 주저한 사이 유가족이 또 다른 사이버 해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무분별한 폭로가 이어진 셈입니다. 고 김세론의 음주운전 사건과 열애설 뒤 연예 유튜버가 고인의 근황을 알린 게 언론을 타고 퍼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사진과 문자 등을 무단 공개하고 기성 매체들이 받아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러한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사실은 거기 따옴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또 사실로 굳어지고 약간은 악랄한 공생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같아요. 실시간 속보와 클릭수 경쟁 속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반론 청취라는 보도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데 대한 언론계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해 말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올해 들어서 다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0.29% 하락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연초 아파트 거래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었는데도 서울시가 토지 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단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주식 매매 체결이 7분 정도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11시 37분부터 44분까지 코스피 전산 장애로 주식 매매 거래 체결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거래가 정상화됐지만 동양철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오후 3시부터 재개됐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종목 거래 정지가 길어진 이유를 포함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은 눈비가 그쳤지만 여전히 곳곳에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밤 9시까지, 강원과 남부지방은 늦은 밤까지, 충청과 제주 산간은 내일 새벽까지 눈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강원 산간에는 20cm 이상, 경북 북부에도 최고 15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아침 추위가 오늘보다 강해지겠고 한낮에도 7도에 머무는 등 여전히 예년 기온을 5도에서 7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꽃샘 추위는 모레부터 물러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만을 앞둔 헌법재판소는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내일까지 선고 일정이 공지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3주가 흘렀지만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20일과 21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오늘까지도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볼 때 선고일은 2, 3일 전쯤 공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내일까지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정문 완성과 선고를 위해 재판관들은 인용, 기각, 각하 등 자신의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로 뜻을 모으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평결을 꼭 맞춰야 선고 날짜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에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 평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관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된 오늘도 평일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언제 선고 기일이 지정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할지도 관심입니다. 선고 기일에 출석할 경우 구치소가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호송차 대신 경호차를 타고 이동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공개 일정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부터 지난달 최후 변론까지 모두 8차례 구속 상태에서 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도 출석한다면 이번엔 구치소가 아닌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 거리도 20여 킬로미터에서 6km 정도로 가까워지는데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르면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종국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탄핵안이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고 곧바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곧장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탄핵 심판에 불출석했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그동안 공개 발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별도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한 대통령 파면 선고를 헌재에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한 지침 하달이냐면서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테러 위협 뒤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묘지와 탄핵 촉구 피켓 시위 도중 숨진 당원의 빈소를 차례로 참배하며 헌재를 향해 신속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굶고 죽어가고 추위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영배 의원이 단식 8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가는 등 장외투쟁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당내 쌓이는 상황에서 내란 종식에 죽을 힘을 다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권의 조속한 선고 촉구가 헌재를 향한 도를 넘은 겁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원내 제1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가더니 이제는 헌재에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하는 지경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은 어디 갔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무슨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점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간부터 허무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외환죄가 확정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해산 심판을 받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해괴한 연좌제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임명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가 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최대행이 지금까지 자세를 유지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맞섰습니다. 국회가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한 법률안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개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선 헌재가 정하는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파면이냐 아니냐 그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야당과 공정한 판결을 주장하는 여당 간 신경전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에 이어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 절차를 하루 만에 종결했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은 국회가 증거도 없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탄핵 소추 96일 만에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서 양측은 내란죄 가담 행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계엄에 동조했고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명확하게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 방조하거나 헌법 파괴 현장에서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을 저지하지 못한 게 내란을 공모한 것이라는 국회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도 않았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 어떠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건 탄핵 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최종 의견까지 들은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 이어 박 장관 탄핵 심판도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비하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적 조항이 담겨 있고 권력 분리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는 건데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목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한 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는 현재 방통위 2인 체제가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목 방송통신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기각된 뒤 야당을 향해 국회목 위원 3명의 추천 절차를 밟자고 요구했지만 2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떠받쳐왔던 소비가 흔들리고 제조업도 위축되는 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와 감원 정책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 주요 인사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없다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서자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밑돌며 확연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7,227억 달러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지만 0.6% 증가를 예상한 전망치엔 미치지 못한 겁니다. 특히 레스토랑과 바의 매출이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가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재정의 핵심인 외식 매출도 줄어든 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감원 정책의 여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And I'm sorry people are going to get hurt, but everybody's suffering from inflation. So I feel bad for the government employees, but 이달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20으로 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제조업도 위축 기미를 보이며 우려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I'm not worried about the markets. Over the long term, if we put good tax policy in place, deregulation, and energy security, the markets will do great.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안정세를 되찾아 동반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메이시스와 콜스, 월마트, 타겟 등 미국 소매 업체들도 올해 실적 기대치를 낮추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을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 성인 2천여 명을 상대로 진행한 해리스폴의 여론조사 결과 72%가 관세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관의 1월 중순 여론조사에서 우려한다는 응답자는 61%였습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간 국가 명단에 오른 것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사 대리는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민감 국가 명단에 오른 것은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백악관은 상호 관세가 발표될 다음 달 2일까지는 경제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이후에는 해소될 거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케빈 해셋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달 2일까지는 경제에 불확실성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해셋 위원장은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 2일까지는 일부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그 이후엔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기름값은 물론 최근 치솟은 달걀 도매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며 현재는 전환기일 뿐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a period of transition. Inflation is cooling. Core inflation dropped for the first time in 4 months.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등 관세 발효 이후 미 증시가 급락하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자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은 경제와 무역정책 불확실성으로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In our simulations, the reduction in growth and rise in inflation will be particularly large in Canada,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Another risk is that inflationary pressures resurge and that as a result, monetary policy will need to remain more restrictive than expected. 백악관은 각국의 대미 관세율은 물론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부과하게 될 상호관세가 4월 2일 발효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 정부가 상호관세를 먼저 실행한 뒤 개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력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월) 중순에 쏟아진 이번 폭설은 뒤늦게 내려온 북극 한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올봄에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밤사이 태풍 모양의 눈구름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다가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대기 상층에서 기온이 영하 40도에 달하는 북극 소용돌이가 내려와 지상에도 강한 저기압이 발달한 건데 서해를 지나면서 수분을 공급받아 눈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믹스 커피를 섞을 때 위에서 강하게 돌려주면 하층까지 구멍이 뻥 뚫리면서 회전이 가해지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이 상층의 전리저기압의 강한 회전이 하층의 회전까지로 전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북극 한기가 뒤늦게 몰려온 이유를 대기 상층 10km 높이에 있는 성층권의 온도가 갑작스럽게 높아진 점에서 찾았습니다. 북극에 있는 성층권 지역에 돌연수온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대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아주 강한 그 북극 한기가 내려오는데요. 올봄 동안 추가로 성층권의 기온 변화가 북극 한기 남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습니다. 성층권 돌연수온이 3월에 일어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또 계절적인 영향으로 햇빛이 들기 시작하면 성층권이 뜨거워지면서 아예 바람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돌연수온이라는 현상 자체도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최근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특정 지역에 공기가 오래 머무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기온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날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월 때 아닌 한파 속에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보성 남해안 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40중 추돌 사고가 났고 강원 원주에서 충북 충주로 넘어가는 길에서도 차량 10대가 부딪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화물차 앞유리가 깨져 있고 바닥에 있는 차량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차들이 연달아 부딪히면서 고속도로가 마치 주차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초암산 터널 인근에서 달리던 차량 40여 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중상을 입었고 10여 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목포 방향 차로가 모두 막히면서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를 열고 반대 차로로 차량을 우회시켰습니다. 화물차들이 많이 뒤엉켜 있었고요. 이제 승용차, 차 여러 대 한 30, 40대 정도가 연쇄적으로 추돌했어요.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소방관들이 다 타가지고. 경찰은 45인승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졌고 뒤따르던 차량까지 연달아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고 실려있던 짐들이 쏟아지면서 도로 한쪽을 막았습니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 칠리 1터널에서 6.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터널 벽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승용차가 연달아 추돌해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원에서 충북으로 넘어가는 길에서도 승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피하지 못해 차량 10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강원 원주에서 충주 방향 7km 구간에서 차량 이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앞에 시야 확보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에 한 2대 정도 사고가 나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레카랑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경남 함양군 대전 통영 고속도로 통영 방면 서상나들목 부근에선 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진 않았지만 차량을 견인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일본에서도 때늦은 폭설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와 구마모토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눈이 쏟아졌는데 임시 휴교와 교통 차질도 잇따랐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100m 앞도 분간하기 힘들 만큼 거센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눈이 쌓여 발걸음을 내딛기도 쉽지 않습니다. 홋카이도는 24시간 동안 50cm 가까이 눈이 쌓인 곳도 있습니다. 항공기 70여 편이 결항했고 열차도 120여 편이나 운행을 멈췄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260여 개 학교에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남쪽 규슈 지방의 구마모토시는 10년 만에 3월 눈이 내렸습니다. 寒くなってちょっと嫌です。早く春になってほしいです。 일본 중심 혼슈의 나가노현도 예상 밖의 눈이 내렸습니다. 축구장은 관중석까지 완전히 눈이 덮이면서 예정된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いやもうマジで残念です。昨日まだできる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朝起きてもアウトですね。 일본 기상청은 상층의 찬 소용돌이와 지상 저기압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도 많은 눈으로 교통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속 30m 이상의 강풍과 낙뢰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 씨 측은 공범 관계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와 김 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는데 검찰은 보완 수사로 그런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김 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완주 전 의원 측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의원 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거래된 강남 3구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6천 건을 향해 가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후 폭풍이 심상치 않은데요. 최상무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이 일대에서는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실이 속한 송파구는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자치구 가운데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강남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토허제 해제 이후 호가가 최대 4억까지 오른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정도의 국민평형 아파트값은 평균 20억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전체 평균보다 6억 높은 금액대로 강남 3구 집값이 동시에 20억 원을 넘긴 건 3년여 만입니다. 단기간에 지나치게 오른 호가 탓에 관망세에 접어든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1, 2억 이상 올랐죠. 큰 평수는 한 3, 4억 정도 오르고 거래 신고 올라가는 거 보면 꾸준히 그래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올라갔다 보니까
좀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확 뛰었습니다. 신고일은 이달 말까지인데 매매 거래량은 5천 건을 훌쩍 넘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지표로 볼 수 있는 6천 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급감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신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남 3구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뛰면 토허제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큐두입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지난달 25일 820억 원의 유동화 증권 발행이 있었고 그 가운데 미 매각분 171억 원의 매각이 지난달 28일까지 계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1차 통보를 받은 후 등급 하락 사실을 알려왔더라면 미 매각분을 투자자들에게 넘기진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820억 원의 유동화 증권 발행 물량 중 미 매각분이 발생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민생 의제로 제안된 전세 계약 10년 보장 방안을 둘러싼 비판이 잇따르자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정책을 꺼내 들었는데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경쟁에 나선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전세계약 10년 보장 방안이 전세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신 전체 주택의 8%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자 당의 기본 기조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세입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전세 10년 보장안은 지난 12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나온 의제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성급한 제안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진화에 나서면서 당 차원에서도 사실상 해당 정책을 철회한 셈입니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부정적인 여론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세금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란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날을 세웠는데 이번 정책 발표의 핵심은 사실 민주당 비판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다주택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내놓은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안에 민주당은 선심성 정책이라 깎아내리면서 전월세 신고제 확대 등을 맞불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양측 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부동산 민심 잡기 행보로도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금방이라도 타결될 것 같던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협의가 결렬 위기에 몰렸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8일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여야 원내대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 기존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군복무, 출산 크레딧 등 문제를 상임위에서 먼저 처리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는 여야가 이제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곤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회동 뒤엔 각각 쟁점 사안의 선후관계를 따지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합의 처리를 명시한 특위 구성이 모수개혁 처리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선결 조건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관행을 깨고 갑자기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는 민주당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국회 특위 구성에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삽입을 해왔던 바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만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회동에서 합의를 번복했다며 야당 단독 처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연금 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도 여야 합의 조건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구태여 불필요한 조건을 특위에 고집하는 속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결국 회동 3시간 만에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입니다. 모수개혁에 극적으로 접점을 찾으며 성사될 듯했던 연금개혁 합의가 막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결렬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 이면엔 탄핵 정국 전후로 깊어질 대로 깊어진 여야 간 불신의 골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여야가 이달까지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장한 여야 회동을 마친 뒤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위 있는 국제적 연구기관이 한국을 202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독재화하는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최고 수준이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마저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행한 올해 민주주의 보고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사진을 첨부하며 한국의 상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연구소는 한국이 윤 대통령 집권 이후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179개국은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 4단계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2023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퇴보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민주화를 이뤘지만 5년 이내에 다시 독재화가 진행되는 벨턴 국가로 한국을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미디어 편향과 자기 검열이 점점 더 보편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종합민주주의 지수는 179개국 중 41위로 전년도 47위보다는 개선됐습니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수기 민주주의 지수가 36위에서 48위로 추락했고 선거 민주주의 지수 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선정한 올해 1위에서 3위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위스가 차지했고 미국이 24위, 일본이 27위입니다. 북한은 뒤에서 두 번째인 178위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판매되는 감기약과 수면제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약효가 좋다는 입소문에 마약 성분인지 모르고 들여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관 직원이 신문지 포장을 펼치자 해외에서 사온 감기약이 나옵니다.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어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불법 의약품입니다. 최근 감기약과 수면제, 다이어트 약 등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19명, 885g이 적발됐는데 지난해에는 252명, 3만 7천여 g이 적발됐습니다. 중량을 기준으로 43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2달 동안 적발된 것만 65건, 11,000g이 넘습니다. 대체 마약으로 몰래 반입하기도 하지만 진통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마약 성분인지 모르고 들여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해외 여행 가셨다가 지인들 소개나 아니면 권유로 이러한 의약품들을 구매하셔서 직접 들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해외에 있는 직구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약 성분이 든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중독된 사례도 있는 만큼 해외 의약품을 구매할 땐 성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여행 쇼핑 리스트에 자주 언급되는 감기약입니다. 그런데 이 감기약 절대 사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쓰여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은 국내에 반입이 금지된 마약류 성분입니다. 이와 함께 감기약에 든 코데인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까지 이 4개 성분이 자주 적발되는 만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반입 차단을 위해 여행자 수화물뿐만 아니라 국제우편, 특송화물까지 엑스레이로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감기약을 잘못 샀다가 마약 사범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교육부는 형식은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이라도 실질적으로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일 경우 승인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발송했습니다. 특히 의과대학은 장기적인 학사 파행과 의료인력 양성 공백으로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집단 행동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의과대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전북대는 학칙위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제출된 휴학계를 오늘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휴학계를 낸 의대생 가운데 654명이 의대 증원 등 정책에 반대해서 휴학계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평택 당진항 부두 근처에서 선박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후에는 인천에 있는 터널에서 1톤짜리 트럭에 불이 나 한때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혜리 기자입니다. 시꺼먼 기름이 선박 안에서 줄줄 흘러나옵니다. 이른 새벽 시간 평택 당진항 부두 근처에서 급유선이 화물선에 기름을 넣던 중 바다에 유출된 겁니다. 해경과 해양환경공단은 함정과 방제선을 동원해 긴급 방제 조치에 나섰는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해상 날씨가 계속 좋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나자마자 즉각 해경이 출동하면서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일펜스 안에 있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 3시쯤엔 인천 북항터널을 지나던 1톤짜리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양방향 교통이 모두 통제됐고 지자체 안내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10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트럭 적재함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올 시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최하위 후보는 바로 키움인데요. 시범 경기만 놓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갑자기 몰아친 봄 한파 때문에 한 경기만 치러진 시범 경기. 키움은 신인들의 활약을 앞세워 마지막 경기도 깔끔한 역전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입단한 정현우는 4회까지 2실점 1자책으로 3경기째 호투를 이어갔습니다. 차례로 나온 투수 5명은 모두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타선에서는 2회 김재현에 이어 5회 박주홍도 투아웃 이후 적시타를 쳐내는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8회엔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에 뽑힌 여동욱이 결승포를 날렸습니다. 롯데 마무리 김원중의 속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시범 경기 마지막 타석이니까 일단 저만의 일단 과감하게 해보자고 타격 코치랑 이야기하고 했었던 게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현우와 여동욱은 선발 호투와 홈런포로 지난 8일 개막전에 이어 2경기째 승리를 합작했습니다.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지만 키움은 신인과 신인급 선수들이 펄펄 날며 KT와 한화에 이어 기아와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로젠버그와 하영민, 정현우 등으로 짜인 선발과 외국인 타자 둘의 송성문과 이주영 등이 버틴 중심 타선은 기대를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2년 연속 최하위 성적의 김혜성과 조사원까지 빠져나가 올해도 단연 꼴찌 후보로 꼽히는 키움. 하지만 차츰 대이변의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휴일과 명절, 이른바 고속버스 노쇼를 막기 위해 5월부터 취소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승차권의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이는 방안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취소 수수료율이 20%까지 올라갑니다. 또 최대 수수료 적용 시점도 출발 1시간 전에서 출발 3시간 전으로 앞당겨집니다. 최근 훈련 도중 포천 민가에 오폭 사고를 낸 공군 KF-16 조종사들에 대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공군은 오는 21일 조종사 2명에 대한 공중근무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심사위원회 종료 뒤에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군은 오폭 사고로 중단됐던 군산기지 비행을 내일부터 재개할 계획이고 이에 앞서서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군산기지 전반을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무인기가 헬기에 충돌한 사고 여파로 육군이 일부 무인기 비행을 중단하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육군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를 비롯한 무인기 비행을 안전성 평가 차원에서 어제부터 일부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육군은 육군본부 정보차장을 위원장으로 20여 명 규모의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꽃샘추위 속 곳곳에 폭설이 쏟아지며 궂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눈은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꽃샘추위는 내일도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 등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아 공기가 더 차가워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7도, 대전과 대구 9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고혈압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혈압은 주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하며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측정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아침에는 기상 직후에 화장실을 다녀온 뒤 식사와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전에 측정을 하면 되고요.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또 앉은 상태에서 1, 2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측정해야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여유롭게 측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일부 내륙, 제주 산간에 내리는 눈비도 밤사이 모두 그치겠는데요.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는 절기 춘분인 모레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